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해봐야 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정책의 수장이시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함께 만나 뵙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관 되신 지 이제 6개월 좀 넘었네요. 그죠? 네, 이제 7개월. 그렇죠. 네. 교육이 국회의원 하시던 때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일도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예. 아무래도 책임감도 더 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몸이 뭐 한 2개쯤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될 때도 많고. 그러니까요. 또 정책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니까.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 과거에는 뭐 그냥 절대적 교권,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 이랬다면 한동안 또 학생 인권이 이제 부각되고 강조되고 이러다 보니 또 요새는 또 상대적으로 또 교권 실추 얘기도 나오고 이 사이에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지 참 이것도 숙제예요, 그죠? 예, 큰 숙제입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또 학생인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는 뭐 마땅한 일입니다만. 스승으로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갖는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해서 또 존경하고 감사하는 거는 또 당연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학생과 선생님들이 소통하고 그리고 요새는 보면은 이제 청탁금지법 이후에는 실제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직접 손편지를 쓴다든가 직접 또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으로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진심을 담은 그런 관계들은 더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교권과 관련해서도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요구들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의 수업권 그리고 행정 업무에 대한 경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사로서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죠. 자, 이 장관 취임사에서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입시 경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 이런 방향을 천명하셨어요. 뭐 참 정말 좋은 말인데 대단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부인할 사람은 없죠.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제도로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방법의 차이라든가 또 우선순위의 속도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일관되게 간다고 하면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전 국민적인 관심의 이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이게 그냥 방향에 맞는 합의가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후퇴하는 듯한 그래서 이 방향을 오히려 이제 좀 왜곡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이 있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더 설명하고 소통하면서 실제로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 사회적 합의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엘리트 교육을 추구하는 방향과 보편 교육을 추구하는 방향.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지나치게 엘리트 교육과 입시 경쟁 위주였었다면 이제 그 방향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데 바꾸게 되면 또 교육 경쟁력이 잃는다라고 하는 또 반대쪽에도 주장도 있고 여기서 합의를 이룬다는 거 참 만만치 않은 숙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저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죠. 하는 과거에는 저희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맞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지식 전달이나 어쨌든 뭔가 이제 많은 지식을 축적해서 그런 것들을 쌓고 암기하고 이런 시기였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대학 입시에서 이제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이후에 일자리나 이런 문제에서 보장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다양한 자기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려 있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하고자 하고요. 실제로 4년제 대학 일반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가 일자리나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의 지식 위주의 이런 교육이 이제는 이제 불필요할 만큼 뭐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연계해서 협력적인 관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건가가 더 중요한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과거처럼 성적 점수 막 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전 국민적으로도 이 대세에 시대적 변화에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은 다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잘 실제로 창의력이나 사고력이나 또 협업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갖출 수 있을지 오히려 그런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더 깊이 고민하고 그런 제도적인 지원들을 더 많이 마련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빨리 그리 가야 한다. 다들 얘기하면 동의하는데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입시에 목매달고 사교육에 그냥 절절 끌려다니고 이거 사실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데 돈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거 국민의식 개혁운동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옛날식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방식의 국민의식 개혁운동 저희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미래교육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저희 부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서의 무슨 자문위원회다, 위원회다 하면은 이제 교육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나 뭐 교수님, 이런 분들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회의를 하고 말씀 듣고 이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런 시기였는데 미래교육위원회는 달라요? 저는 이제 현장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자기 경험들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게끔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좀 이렇게 제작해서 많이 부모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래야죠. 부모님들이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우리 아이만 학원에 안 가면 뒤처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전히 학교 교육에서는 대학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되고 있어서 저는 아이들이 꼭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택의 그 방법들이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꼭 이런 진로 경로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아주 다양한 방식의 그런 그 경험들과 자기 그 성공 모델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걸 많이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이의 관심과 흥미와 적성을 잘 살려주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께 좀 더 이런 성공 사례가 이런 있다. 분들도 있고 또 한 번에 단번에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이고 맞아요. 직업도 뭐 한 직업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이나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함께 발휘할 수 있고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자기 주도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능력들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해 나가고 더 성장해 나가는 게 미래에는 정말 더 필요한 역량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 학부모 교육이나 또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영상이나 사례도 보여주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그 미래교육위원들하고는 전국 순회 이제 그 콘서트 측으로 일단은 이제 5월 말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좀 새로운 모델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강조해 주신 그런 자기 주도성, 또 소통과 협업의 능력, 그리고 아주 다양하고 특이한 경험들을 축적하는 거, 이런 학생들을 뽑는 대학도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요. 대학도 바뀌어야죠. 대학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 대학 자체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가 아니라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문 닫아야 돼요, 점점. 불가피하게 그 문 닫는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그 폐교에 대한 그 대책들을 저희는 마련을 또 해야 하고요. 그럼요. 그게 대학이 또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할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 닫게 되면 발생하는 또 후유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대학들이 학력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 그 대학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산업이나 그 지역의 지방 정부나 또 지역 인재나 지역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이제 모든 역할들을 대학이 어떻게 보면 거점화해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대학마다 다 이제 고민입니다. 고민하고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인재들을 정말 그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기존의 이런 방식으로는 대학도 자기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조금 좀 철학적 논의를 했습니다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제 다 교육부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장관 취임하시자마자 그 사립유치원 사태 바로 거기에 봉착하셨고 가장 원칙을 지키고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때 박수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에듀파인 이거 거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다 적용하고 있죠? 이미 시행되고 있죠? 올해 3월 1일부터 이제 저희가 200명 이상, 원화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을 이제 의무화했는데 거기는 이제 다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 유치원에서 이것을 쓰도록 했는데 이미 자발적으로 많이 먼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에듀파인이라는 그 시스템 또 이제 그 교육도 필요하고 그 각각의 사립 유치원에 맞는 컨설팅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이면 사립 유치원 전체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부정 비리 이런 거에 또 소지는 대폭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회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다 이렇게 공개되고 투명하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전 국민적인 관심과 또 그런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들도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신청하는 유치원들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 지정됐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금년 안에는 또 다 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11월 정도면 제도적으로 기반이 되고 또 국공립 유치원 확충 이런 방향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거는 저희 국정과제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 유치원의 그 서비스 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돌봄 시간들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이제 통학 차량들을 운행을 안 해서 좀 다니기 어렵다든지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보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저희가 40%까지 늘리는 게 이제 목표죠. 과제인데 그러면 여전히 60%의 아이들은 사립 유치원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서도 그런 이제 유아교육의 질을 잘 그 공공성도 담보하고 높일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 또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지금 이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이나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과 계속 좀 논의를 해나가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하고 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일어나 하자는 얘기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되나요? 그게 이제 아주 오래된 과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의 너무 그 이견이 커서 사실은 이제 누리과정이 도입이 될 때 그게 좀 더 체계적으로 잡혔어야 되는데 됐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 그냥 이런 상태로 와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 올해 그 누리과정 예산이 이제 유아 그 특별회계가 마무리되는 시기라 또 싸워야 돼요. 누가 부담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똑같은 평행선으로 그렇게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가 이제 학력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니까 유아 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학제 개편의 문제라든가 또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국가 책임으로 해서 아이에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중장기적인 과제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들을 끌어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출범 예정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기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는 유보 통합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부처 간의 이 업무 분장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유아 교육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런 사회적 합의와 또 그 발전 방안들을 만드는 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좀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유치원과 어린이집 행정기구 통합 차원이 아니다.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뭐 학제 개편 그에 따른 행정 시스템, 예산 체계, 뭐 지난번처럼 누리과정 예산 누가 부담할 거냐 갖고 뭐 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모습 다시는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 앞에. 자, 그리고 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지금 특히 저소득 맞벌이 가구들 위한 온종일 아이돌봄 서비스 이거 확대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온종일 돌봄은 저희 교육부에서 학교 안에서 하는 이제 돌봄도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 돌봄 지역사회 있거든요. 제가 사회부총리를 이제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그 TF가 온종일 돌봄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 단체장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대표들이 이 TF에 참여해서 왜냐하면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에, 내 마을에 구체적인 그 생활 밀착형으로 그야말로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봄이 만약에 이제 5시까지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연장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마을 돌봄 시스템이랑 연계해서 좀 더 뭐 7시나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 안전하게 이제 아이들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점점 더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돌봄 체계들을 잘 갖출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과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특정한 부처 하나만 해서는 뭐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부처 간에 이제 그동안에 칸막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 허물고 실제로 국민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처 간의 협력을 훨씬 더 강화하고 그래서 같이 현장에도 가서 점검도 해보고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어요?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조금씩? 이제 3월에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어. 이제 전체적인 활동은 이제 초기 수준이긴 하지만 네. 계속 그런 필요성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뭐 법제도적인 게 필요하면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요게 한 1, 2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지역마다 필요한 정말 맞춤식 돌봄 체계들을 잘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돌봄이 아니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입니다. 네. 무상교육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뭐 좋은 방향이고, 근데 이게 또 역시 돈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각 이 지방교육청들한테 부담해라. 지방교육청은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부담하면 그동안에 하던 사업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고교무상교육은 이미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라든가 이제 그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은 고등학교 무상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이었거든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또 직장에서 주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문제는 실제로 교육감님들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도 이미 이제 정부, 중앙정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책임졌던 분담 금액 이외에 이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교육청이 이제 반반씩 분담을 하기로 한 거고요.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교 무상교육은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여야 할 것 없이 필요하다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이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러면 좀 복잡한 재원 분담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리고 재원 분담도 일정하게 교육청이나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 재정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미래 교육을 위해서 맞아요. 훨씬 더 많은 투자, 결국은 사람, 인재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이게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주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실제로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교육 재정을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줄여야 된다거나 이런 그 논리는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기 이제 어렵고 실제로 뭐 우리 전체 예산 대비나 GDP 대비로 봤을 때 교육 재정의 그 어떤 비율이 유럽 국가나 이런 데 비교하면 우리가 형편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이제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더 늘려나가야죠. 네, 그래서 이제 재정 당국이 겪는 어려움도 있죠. 정체를 보면.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들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또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이게 시행되다가 또 혹시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혼란하거나 그런 모습만 안 보이게 그렇죠. 그런 잘 논의하셔서 불안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저희가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책 연구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각 그 관계 당국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올 후반기부터는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그 관계자들이 TF를 구성을 해서 실제로 지방교육 재정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반드시 만들 거고요.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간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